여러분의 12살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마도 친구들과 골목을 누비며 내일은 무엇을 하고 놀까 고민하던 가장 찬란한 봄날의 기억일 겁니다. 하지만 1452년 조선, 그 화려하고도 차가운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는 지옥의 한복판에 서게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숙부의 눈에서 나를 뵈러 올 칼날을 가장 먼저 읽어내야 했던 아이. 우리는 단종을 그저 가련한 희생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을 했던 성자였습니다. 숙부님, 정녕 저를 죽이셔야 이 갈증이 풀리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혈육의 목숨보다 귀하옵니까? 이 왕관이 숙부님의 영혼을 팔 만큼 가치 있는 쇳덩이입니까? 이 물음은 무력한 소년의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물이 되어가는 한 사내의 영혼을 향해 던진 마지막 구원의 밧줄이자 가장 무거운 사형선고였습니다. 오늘 실록의 행간은 수양의 비겁한 열등감, 그리고 단종이 옥새를 던지며 건넸던 마지막 거래의 지독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그날의 궁궐 바닥은 차가웠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12살 소녀는 그 넓은 근정전 한복판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앞에는 피로 물든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단종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숙부님은 나를 안아주었을까? 하지만 권력은 혈연보다 독했습니다. 수양의 눈에 비친 조카는 그저 자신의 위대함을 가로막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제 그 잔인한 서막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역사가 지워버린 인간의 밑바닥, 그 지독한 진심을 읽어드리는 낭만 작가입니다. 왜 수양은 조카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렇게만 설명하기엔 그의 행보는 너무나 잔인하고 집요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폭발하는 열등감이었죠. 수양은 평생을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아버님, 저도 형님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를 이끌 제목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수양에게 정치가 아닌 병법과 풍류만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수양의 가슴에 깊은 원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형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그 씨앗은 마침내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 앞에 선 단종은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어질 이 지독한 심리전의 끝에서 여러분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약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또 어떻게 숭고하게 만드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록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괴물을 키운 열등감, 수양의 지독한 컴플렉스. 수양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늘 형의 뒷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형은 완벽했습니다. 학문도 인품도 그리고 무엇보다 장자라는 명분까지 가졌죠. 수양은 아무리 노력해도 2등이었습니다. 단종실록 1관 단종즉위년 5월 18일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수양대군은 천품이 높고 용모가 장엄하며 성격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실록조차 수양의 굳세고 과단성 있는 성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독선과 결핍을 의미합니다. 수양은 평생을 아버님 세종과 형 문종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세종이 형 문종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가르칠 때 수양에게는 그저 밖으로 돌며 풍류나 즐기고 병법이나 익혀라고 했던 그 다정한 무관심이 수양의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수양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어야 하는가? 아버님도 형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 어린 조카마저 나를 무시하는가?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수양의 눈에 비친 단종은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평생 갈망하던 정통성을 손에 쥔 가장 지응호스러운 경쟁자였습니다. 수양은 밤마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숨을 쉬는 한 나는 영원히 껍데기일 뿐인가? 내가 아무리 무예를 닦고 경전을 외워도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 공포와 열등감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양은 단종을 지키던 노신 김종서의 집 대문 앞에서 직접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의 기록은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전합니다. 수양대군이 종 임어운을 시켜 철퇴로 김종서를 쳐서 죽였다. 김종서가 없어지자 수양대군이 그 아들 김승벽도 베어 죽이게 하였다. 이 차가운 기록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권위와 증거를 파괴하는 광기였습니다. 김종서의 뇌수가 마당바닥에 뿌려지던 그 밤, 수양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쾌락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제야 내가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쾌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궁궐로 돌아와 조카 단종의 그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추악한 괴물이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양은 단종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자신의 비겁함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는 내리지 못하면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양은 더욱 독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미안하다 조카야.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선 나 같은 강한 왕이 필요하다. 네 아비는 너무 약했고 너는 너무 어리다. 이 땅은 피를 먹고 자라는 법이지. 이것은 가해자가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자 비겁한 별명이었습니다. 수양은 그날 밤 자신의 인간성을 버리고 비로소 세조라는 괴물의 껍데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 성부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조카의 가장 큰 방패인 김종서를 먼저 죽여야 했습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의 기록은 이 비극의 시작을 무서울 정도로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저물녘에 종 임어운 등과 함께 김종서의 집으로 갔다. 여러분, 이 저물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태양이 지고 어둠이 깔리는 그 순간, 수양은 자신의 인간성까지 함께 묻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수양은 김종서의 집 앞에서 편지를 전한다는 핑계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김종서, 그는 누구입니까? 북방의 호란이라 불리며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던 조선의 거인입니다. 하지만 그 노련한 정치가도 숙부와 조카라는 혈연의 탈을 쓴 야수의 본능까지는 잃지 못했습니다. 수양은 김종서가 편지를 읽으려 고개를 숙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양의 눈짓 한 번에 임어운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철퇴로 김종서를 쳐서 죽였다. 김종서가 없어지자 수양대군이 그 아들 김승벽도 베어 죽이게 하였다. 피가 튀고 뇌수가 바닥에 뿌려지는 소리. 수양은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쾌락이었을까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거대한 질서, 형 문종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김종서를 죽임으로써 수양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미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궁궐의 비명, 소년왕의 고립. 김종서를 죽인 수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장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실록은 수양이 단종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이렇게 미화합니다. 수양대군이 궁으로 들어가 왕에게 아뢰기를 김종서 등이 반역을 꾀하여 소신이 급히 다스렸나이다 하였다. 13살 단종은 침전에서 자다 일어나 숙부를 마주했습니다. 숙부의 얼굴에는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간신들이 반역을 꾀했다는 숙부의 말은 단종에게는 너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단종은 물었을 겁니다. 숙부님, 그럼 이제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죽이실 겁니까? 수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로 조카의 어깨를 꽉 쥐었을 뿐이죠. 그 손길은 보호가 아니라 구속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수양이 미리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대신들이 하나둘씩 차가운 바닥에 꼬꾸라지고 있었습니다. 황보인, 이양, 조극관. 어제까지 단종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의 목이 밤길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단종은 보았습니다. 궁궐 바닥이 빗물이 아닌 충신들의 핏물로 젖어가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숙부라는 이름의 야수는 이미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고 성군 세중이 꿈꾸던 조선의 질서가 산산조각 나는 비명이었습니다. 잔인한 가스라이팅. 네가 왕이라 사람들이 죽는다. 수양은 왕이 된 직후 바로 조카의 숨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양의 가장 잔인한 면모였습니다. 그는 단종을 살려둔 채 그의 영혼을 매일 조금씩 말려 죽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록의 행간을 보면 수양은 단종이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씩 골라 죽이며 그것을 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저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하가 저 비어있는 옥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하가 옥새를 쥐고 있는 한 저들의 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14살 소년에게 사람들이 죽는 건 다 내 탓이라고 속삭이는 단종은 밤마다 궁궐 복도에서 죽은 이들의 환청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던 상궁들, 끝까지 옥새를 넘기지 말라며 눈을 부뚝 들고 죽어간 내건들. 단종은 그들의 죽음을 짊어지기엔 너무나 어렵고 동시에 너무나 성스러웠습니다. 수양은 단종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카가 공포에 질려 숙부님, 제발 왕위를 가져가시고 이 피냄새를 멈춰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수양은 조카의 주변을 피로 칠해나갔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뺏는 행위가 아니라 한 소년의 인간성을 난도질하는 악마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침내 단종은 결심합니다. 숙부가 그토록 원하는 그 독이 든 성배를 던져주고 대신 남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성자의 결단이 말입니다. 1455년 윤6월 최후의 통첩. 1455년 윤6월 11일 조선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꼽뜨기뿐인 대군의 자리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었지만 단 하나, 그놈의 옥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일 밤 그의 목을 죄었습니다. 수양은 단종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합니다. 단종을 지키던 마지막 신하들마저 반역으로 몰아 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단종실록 13권은 이 잔인한 날의 기록을 담담히 적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는 집권 직후부터 수많은 사육신을 고문하고 죽입니다. 박팽년의 고문 장면에서 세조는 소리쳤습니다. 나를 왕이라 부르면 살려주겠다. 어서 나를 왕이라 불러라. 하지만 박팽년은 죽는 순간까지 세조를 나으리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왕관을 뺏는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조카 단종이 던져준 죄책감의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서서히 그의 육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한 질병이라 불리는 세조의 피부병과 현덕왕후의 저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청령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옥. 1457년 여름, 단종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세조실록 8권은 이 비극적인 유배길을 아주 짧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산군을 강원도 영월군에 유배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청령포에 가보셨습니까?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힌 그곳은 천혜의 요새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고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곳. 17소년 단종은 그곳에서 매일 밤 서쪽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곳은 물길이 가로막아 나갈 수 없고 저 산은 높아 넘을 수 없구나. 숙부님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으려 하시는구나. 하지만 숙부님, 당신의 가슴 속에 박힌 내 눈망울은 지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단종은 청령포의 거대한 소나무, 지금의 관음송이라 불리는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신세를 읊었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궁궐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 푸른 산속에 있네. 밤마다 잠 못 들어 달을 쳐다보니 슬픈 울음소리 온 산에 가득하네. 이 시가 한양의 세조에게 전해졌을 때 세조는 분노하며 술장을 엎었습니다. 죽어가는 놈이 어찌 이리도 당당하단 말이냐? 그놈의 목소리를 죽여라! 당장 그 입을 막아버려라! 세조는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멀리 영월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시 한 구절에도 사지를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은 쥐었으되 영혼은 소년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현덕왕후의 침, 썩어가는 괴물의 육신. 단종이 영월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한양의 세조는 상상도 못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12권의 기록은 세조의 피부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문자 그대로 증언합니다. 임금의 몸에 종기가 돋아나 고름이 멈추지 않으니 나력이 온몸에 번져 고통이 극심하였다. 여러분, 이 나력이라는 병은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병이 아닙니다.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 냄새가 진동하며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민초들 사이에서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현덕왕후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세조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아들의 자리를 뺏고 목숨까지 노리더니 이제는 이놈이 살 길을 찾느냐? 그러고는 세조의 가슴에 차가운 침을 뱉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세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덕왕후의 침이 닿은 그 자리에 바로 시커먼 종기가 돋아났고 그 종기는 삽시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조는 궁궐 안의 모든 의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고름을 멈춰라! 이 냄새를 없애란 말이다! 하지만 그 어떤 약초도 그 어떤 침술도 족한을 죽인 숙부의 죄책감을 만들어낸 독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매일 밤 자신의 살점을 긁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형수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단종의 슬픈 노랫소리뿐이었습니다. 사약과 마지막 자비, 성자의 승천. 1457년 10월, 세조는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을 살려두는 한 자신의 병도, 자신의 왕권도 온전할 수 없다는 비겁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청령포로 향했습니다. 실록은 이 역사적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숙부의 비겁한 명령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금부도사 왕방에는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전하, 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차마 이 약사발을 올릴 수가 없사옵니다. 이때 단종은 오히려 왕방연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네 죄가 아니다. 숙부님은 왕관을 얻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시겠지만 나는 오늘 이 약을 마시고 비로소 자유를 얻는구나. 가서 전해라. 나는 숙부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그분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가 가벼워지길 빌 뿐이라고. 17소년은 그렇게 담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던 순간 영월의 강물은 역류했고
한양의 세조는 침전에서 피고름을 쏟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은 승리하여 옥좌를 지켰으나 평생을 썩어가는 시체처럼 살아야 했고, 성자는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했으나 백성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빛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간 원혼, 의경세자의 죽음. 단종이 영월의 차가운 물속에 몸을 던져 전설이 된 직후 한양 궁궐에는 전례 없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아꼈던 장자, 조선의 미래라 믿었던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급사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9권은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세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세자가 졸하였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수라를 들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실록이 감춘 비릿한 행간을 보십시오. 야사에서는 의경세자의 죽음을 현덕왕후의 저주라 말합니다. 단종을 죽인 직후 세조의 꿈에 다시 나타난 현덕왕후가 네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소리치며 세자의 목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형수님,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내가 왕관을 얻기 위해 조카를 죽였으나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피 묻은 왕관을 물려주고 싶었단 말이오.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옥좌가 사실은 자신의 자식들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괴물의 입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조는 이때부터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공포에 질린 한 노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이 가져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상원사의 기적, 문수보살과 괴물의 대화. 온몸이 피고름으로 덮인 세조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오대산 상원사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이제는 부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조실록 12권에는 그가 상원사를 방문하여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세조가 혼자 계곡물에서 썩어가는 몸을 씻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나타나 그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자신의 흉측한 살점을 보이기 싫어 소년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 가서 왕의 몸을 씻어주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썩어가는 몸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은 사라졌고 세조의 몸을 덮고 있던 고름과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문수보살의 자비였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언정 세조의 영혼에 새겨진 조카를 죽인 숙부라는 문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날 이후 상원사에 자신의 피 묻은 옷을 바치며 참여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영월의 슬픈 물길이 어른거렸습니다. 괴물의 퇴장, 피로 쓴 왕관의 끝. 1468년 9월, 세조는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는 평생을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서 전쟁 치르듯 살았습니다. 세조실록 14권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합니다. 임금이 수강궁에서 승하하였다. 남긴 명에 이르기를 내 무덤은 거창하게 만들지 말라 하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얻은 13년의 왕권이 조카의 청춘과 자신의 영혼을 맞바꾼 것 치고는 너무나 짧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조는 마지막 순간에 조카의 이름을 나지막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조카야, 이제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구나. 너는 그곳에서 아버님과 형님 곁에서 웃고 있겠지. 나는 그 곁에 설 자격이 없구나. 내가 얻은 것은 조선의 산천이었으나 내가 잃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었다. 이 왕관이 이토록 무거운 것이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세조는 왕위를 예종에게 물려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역사는 그를 피의 군주로 기억합니다. 반면 단종은 패배자였지만 역사는 그를 영원한 소년왕이자 성자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역설이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엄중한 교훈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행간의 진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은 짧고 인간의 진심은 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숙부는 왕관을 얻어 살점이 썩어갔고 조카는 왕관을 버려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양대군 같은 유혹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을 밟고 얻은 왕관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실록의 행간이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 더 날카롭고 뜨거운 역사의 행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